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오늘은 M551 쉐리든 탱크를 논하고자 합니다. 오랜만인 것 같네요, 진짜. 전차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나 이 탱크 본 적 있어 하시는 분? 손. 나이가 좀 있으시군요. 다들 나이 뽀록 나신 겁니다. 그만큼 추억의 전차다, 뭐 이런 뜻이죠. 1959년 미국은 기갑 수색과 공중 강습 차량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공수부대가 전술적 가치는 높은데 무장이 빈약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투하되어 공수부대와 함께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갑 장비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공수라는 말과 기갑이라는 말은 원래부터 양립이 힘든 개념이에요. 비행기로 공수하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하는데 기갑 장비는 방어력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미군이 이 프로젝트에서 내건 기준이 뭐냐? 무게 10톤 내외의 승무원 3인승이에요. 일단 무게가 가벼운 여러 경전차들을 중심으로 공수 전차를 만드는 실험을 했는데 죄다 실패해요. 죄다. 10톤짜리 전차는 그냥 비행기에 실을 수 있을 뿐 지상에서의 공격력도 방어력도 형편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게 기준을 15톤으로 완화하고 승무원 수도 4명까지는 봐주기로 합니다. 그 덕분에 나온 탱크가 요 아이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GM의 캐딜락이 1960년에 개발한 M551 셰리든이죠. 셰리든은 남북 전쟁 때 북군을 지휘하던 필립 셰리든 장군의 이름에서 딴 거예요.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돼서 1967년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하죠. 생산되자마자 베트남 전쟁에 투입되었다는 얘기예요.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셰리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혁신적인 전차예요. 알루미늄 합금 장갑을 써서 공수 전차답게 15.2톤이라는 가벼운 무게를 구현했고요. 자체 도하 능력도 있어서 시속 5.8km의 속도로 강을 건널 수도 있었죠. 짧고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주포는 152mm로 일반적인 포탄은 물론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도 쏠 수 있었죠. 포의 길이가 이렇게 짧으니까 비행기에 실었을 때 걸리적거리지 않고 대전차 미사일까지 쏠 수 있으니까 공격력도 아주 화끈했죠. 거기다 낙하산에 매달아서 투하까지 할 수 있었으니까 이보다 더 매력적인 무기는 없어요. 완벽해요. 완벽한 전차예요.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아, 근데 이거 나랑 똑같아. 저도 이론엔 강한데 실전엔 약해요. 셰리드는 개발되자마자 베트남 전쟁에 투입된 전차예요. 때문에 실제 전장에서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했고 곧바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납니다. 스펙상으론 완벽하게 보였던 것들이 막상 실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못했죠. 문제점들이 뭐냐면 첫째가 바로 공수 기능이에요. 이 전차는 오로지 공수를 위해서 무게를 줄였고 그 때문에 기갑 장비의 여러 가지 특성을 많이 희생했는데 낙하산 투하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게 실전에서 드러났죠. 낙하산 투하가 되긴 돼요. 근데 낙하산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꼬이거나 잘못 펴지면 탱크가 땅에 이렇게 꼬라박히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고장난다는 거죠. 결국 미국은 위험성 높은 낙하산 직접 투하보단 적어도 낙하산 추출 방식으로 셰리든을 지상에 떨궜어요. 이것 또한 다른 전차들은 흉내낼 수 없는 셰리든이라서 가능한 투하 방식이었지만 수송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지상 가까이 내려와야 한다는 점에서 셰리든은 원래 쓰임새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죠. 또 다른 문제, 두 번째, 알루미늄 합금 장갑이에요. 스펙상의 수치로는 알루미늄 장갑이 괜찮은 방어력을 보여주는 게 사실인데 알루미늄이 불에 잘 타는 특성이 있잖아요. 피탄시에 불이 이렇게 붙으면 도저히 끌 수 없을 만큼 불길이 활활 타오른다는 문제가 있었죠. 거기다 포탑과 차체까지 작다 보니까 안에 실려있던 포탄이 유폭될 위험성이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심각한 문제. 152mm 포입니다. 이 포는 일반적인 포 기능은 물론이고 로켓 런처의 기능도 겸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양수겹장 기계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능 고장이죠. 정말 말썽이 많았어요. 이 폰은 소진 탄피가 붙은 포탄을 썼는데, 소진 탄피는 황돈 탄피처럼 밖으로 이렇게 튕겨나가는 탄피가 아니잖아요. 장약이 폭발하는 순간 같이 타버리도록 만들어진 탄피잖아요. 제대로만 작동해준다면 아주 편리했겠죠. 편리한 탄피겠죠. 근데 베트남은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덥고 습하잖아요. 이 소진 탄피가 제대로 안 타고 포안에 찌꺼기를 남기는 사태가 계속 발생해요. 이걸 제대로 못 치우면 2탄, 3탄을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약실 안에 남겨진 탄피를 손으로 긁어내느라 스펙상으로는 분당 4발에서 5발이었던 주포의 발사 속도가 2발에서 3발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포신에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서 타다 남은 탄피 조각을 강제로 제거하는 장치를 개발했는데, 이때 발생하는 연기와 이산화탄소로 차 안의 승무원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해요. 환장할 일이죠, 아주. 이것저것 문제점도 많았고, 알루미늄 장갑에다 이런저런 최신 기술을 넣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세리드는 나름 괜찮은 정가를 보여줬죠. 무게가 가벼워서 베트남의 늪지대에서 좋은 기동력을 보여줬고, 152mm가 말썽이 많긴 했어도 그 구경이 크다 보니까 위력이 상당했어요. 대전차 성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캐니스턴탄이 상당히 뛰어난 성능과 정가를 보여줍니다. 캐니스턴탄은 포탄 하나에 10,000발이나 되는 작은 총탄이 들어있는 탄인데, 적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발사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었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 세리든 전차의 퇴역이 결정됐었는데요. 일부 공수 부대는 1996년까지 세리든을 사용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공수부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갑 장비는 세리든밖에 없었거든요. 1989년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했을 때도 세리든은 14대가 투입됐어요. 그중 10대의 세리든이 C5 수송기에서 공중 투하됐는데 2대는 낙하산 잘못 터져가지고 파손되고, 나머지 8대는 지상에 무사히 착지해서 작전에 투입됐죠. 이걸로 세리드는 최초의 전장에 낙하산으로 공수된 전차다라는 타이틀을 세웁니다. 공수대원들을 지원하면서 세리드는 공수전차가 쓸모 있는 병기라는 것을 입증하죠. M551 세리드는 걸프전 때까지 활약을 하다가 M2 브래들리로 이렇게 대체돼요. 하지만 미국은 세리든으로부터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공수 전차를 만들려는 시도를 해요. 그 결과로 나온 게 M8 뷰포드 전차예요. 나중에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나오면서 뷰포드도 제시카되지는 못했지만, 스트라이커도 퇴역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공수작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전차가 필요하다, 그 요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M551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뻔한 적도 있었어요. 1981년 대당 $10,000라는 저렴한 가격에 도입이 검토됐었는데요. 세리드는 방어력이 약하다, 북한의 기갑 군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힘들다, 이런저런 지적 때문에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